삼국의 땅을 집어삼키려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자.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혼란의 시대였다. 거대한 제국과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가슴 벅찬 승리의 역사. 이 땅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며 나는 모든 국경이 사라진 하나의 나라를 원했다. 만 백성의 별은 동해에 용유되어 내려오니 작고도 약한 나라 신라를 이끌어 삼한일통의 대업을 이루었도다. 내 이름은 범민. 훗날 사람들은 나를 문무라 부른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수많은 유적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꽃피운 경주는 도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박물관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경주시 동부동의 한 주택에서 역사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비석이 발견됐다. 가로 40cm, 세로 66cm. 수도가에서 발견된 이 돌에는 마치 암호와 같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 그 신비로움을 더했는데, 당시 발견된 비석은 경주 국립박물관 전시실에 보관 중이다. 대체 어떤 유물인 걸까? 외관의 가장자리는 일부 깨지고 패인 모습. 그러나 남아있던 2,500여 글자들이 이 비석의 정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비편 하단을 보면 문무왕의 비라고 하는 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라 왕실의 성씨였던 김씨의 내력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왕이었던 무열왕,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의 어떤 위상,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문무왕과 이제 무열왕이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들도 비문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편 같은 경우는 문무왕 사후에 곧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석의 정체는 1300년 전 통일 신라인들이 문무왕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비석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통일 신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무왕의 또 다른 유적. 경주 동쪽 바다에 위치한 이곳은 문무왕의 장례를 치른 곳이라 하여 우리에겐 대왕암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수중왕릉. 이곳에 잠들어 있는 문무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신라 옛 화랑들이 무예를 갈고 닦았던 경주 남산. 그 아래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영웅들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추모비 속 영웅들을 모셔놓은 이곳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사람, 바로 문무왕이다. (661년) 이 태종 무열 왕이 삼국을 미처 통일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이 범민이 왕위를 계승했고 삼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또 그가 죽은 뒤에 얻었던 시호는요, 문무인데요, 문화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위협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준 시호인데, 나라를 새로 세우거나 그 기틀을 다진 사람에게 올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칭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문무왕. 그는 어떻게 삼국을 호령하는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문무왕의 역사적인 위협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끊임없는 영토 전쟁이 벌어진 전란의 시대.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서해와 금강 하구가 만나는 충남 서천. 갯벌이 빚어놓은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될 만큼 아름답다. 예로부터 이곳은 갯벌이 질다는 뜻의 기벌포라고도 불렸는데, 이곳에서 신라는 동맹을 맺었던 당나라와 천하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격전을 벌이게 된다. (676년 11월에는)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당군과 이곳에서 결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당시 676년에는 그 당군 자체가 4천여 명이 참수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상자랄까 탈영병이랄까 익사자를 포함한다면 상당히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7세기에 있어서 이 금강 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이 기벌포가 가장 큰 격전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삼키려는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신라는 기벌포에서 최후의 방어에 나섰다. 무려 7년간의 장기전. 당나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당나라는 한나라와 더불어 중국의 원형을 만든 나라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유목민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병도 강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농민병을 징발해서 부병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병제 하에서는 50개 정도 부가 있었는데 대략 50에서 한 60만 정도의 정규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왕조 중의 하나였던 나라. 당시 당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세계 대제국이었다. 이런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신라는 격전에 격전을 펼쳤고, 마침내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신라군이 당나라에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신라의 유연한 외교술과 그다음에 군사적 공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가 불리할 때는 전황이 불리해지면 당나라에 사제사를 보내서 올라간 텐션을 낮추기도 하고, 그때에 맞춰서 신라는 축성을 한다거나 혹은 공세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백제 유민이랄까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거나 혹은 회유를 해서 신라군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병력 자원 관리에도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이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의 해군을 격파시킴으로써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얻게 되었고요. 이 싸움은 이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끝맺은 마지막 회전이었습니다. 기벌포 전투 이후에 이 서해상에서 당나라 군대의 어떤 군사 활동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걸로 보아서 신라 수군이 서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벌포 전투에서 최후의 방어선이던 이곳. 국가의 전망을 걸고 신라와 백제 유민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함께 당나라에 맞서 싸운 곳이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성벽의 흔적들. 당나라를 몰아낸 우리 민족의 기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과연 신라는 기벌포 전투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됐을까? 676년에 통일을 다하고 당나라를 신라가 물리치는 전투가 육지에서는 매수성, 바다에서는 기벌포인데 이때 신라 군대가 주축이 됐지만은 유민인 백제와 고구려 유민이 힘을 합쳐서 21번에 가까운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 군대를 섬멸했고 몰아낸, 다시 말해서 신라나 통일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자주적인 통일의 기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7년간 전쟁을 치른 문무왕.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6년 만에 통일의 과업을 이루게 되는데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문무왕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가을이면 억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장산의 깊은 골짜기엔 마치 보물처럼 숨겨놓은 석탑이 하나 서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장산의 호위를 받는 듯 평화롭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곳엔 문무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실제 삼국유사에는 전쟁을 마친 문무왕이 이곳에 투구와 병기를 묻었다고 전하는데 그만큼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원했던 것이다.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문무왕이 바랐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걸까? 그가 던진 평화의 메시지는 분단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문무왕을 전쟁의 냄새가 강한 그런 호국의 왕으로 보기보다는요,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지향하고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 미래지향적 왕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시대, 정말 이 평화의 가치가 소중한 우리 시대에 문무왕의 이런 유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마무리 지은 문무왕. 당나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뒤 동해바다에 영원히 잠들었다. 왕이 서거하면 그의 업적을 새긴 왕릉비를 세우는데 이곳 사천왕사지에서 문무왕릉비가 발견됐다. 현재 절터 옆에는 귀부만이 남아있다. 이 귀부는 문무왕의 비석이 올려져 있던 걸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그리 머지않은 곳에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왜 화려한 왕의 무덤이 아닌 화장을 택한 걸까?
문무왕은 신라 시대의 화장을 택한 첫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무왕은요, 그의 유언에서 자신의 무덤을 크게 만드느라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말라, 간략하게 화장을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소와 전략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이 유언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오랜 전쟁으로 괴로워했던 백성들을 정말 달래고 정말 한층 성숙한 새 시대를 열고자 한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해바다에 잠들어 있는 문무왕. 그가 화장을 택해 이곳에 묻히길 원했던 것은 온전히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대왕아. 그곳엔 강하고 영웅적인 군주 이전에 만백성을 품고자 한 어버이의 따뜻한 마음이 서려 있다. 그런데 문무왕은 평소 자신이 죽은 뒤 용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죽어서 왜 용이 되고자 했던 걸까? 그리고 용이 되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걸까? 용이 되고자 한 문무왕의 마음은 오늘날까지 내려져 오는 민간 신앙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절이 마치 용궁을 연상케 하는 이곳. 이 절을 세운 한 고승의 꿈에 용왕이 나타났다 하여 절 이름을 해동 용궁사라 지었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용궁단이라고 불리는 작은 신당. 바다의 용왕을 모시는 제단으로 그 안에는 위험 있는 용의 자태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하다. 이렇게 용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은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수신이 바로 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용왕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특히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을 때 이제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바로 용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왕제의 대상은 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에게 기원하면은 비를 내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풍습과 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신앙은 신라인들의 유적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주 황룡사지. 현재 터만 남아있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 때 궁궐을 새로 짓다가 이곳에 황룡이 나타났다 하여 절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 무려 1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신라 최대 사찰.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기와 지붕은 마치 용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 중 하나였던 만큼 황룡사에서는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 중에서도 황룡사의 웅장함을 잘 보여주는 유물 1m가 넘는 이 기와 장식은 화려했던 황룡사의 옛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실제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것인데 원래 높이는 약 80m로 당대 신라 최고의 고층 건물로 알려져 있다. 나무와 나무를 하나씩 끼워 맞춘 목탑의 내부. 그 아름다움은 신라 건축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신라인들이 이 황룡사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황룡사는 신라의 여러 사찰 가운데서 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이었습니다. 원래 황룡사 부지 일대는 대규모 습지가 있었고 그러한 습지에 용이 산다고 아마 신라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용 신앙이 그대로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황룡사는 창건에서부터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왕이 수시로 방문하는 사찰이면서 또 신라라고 하는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사찰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신앙은 문무왕의 유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지은 가문사. 현재 절터는 사라지고 두 개의 3층 석탑만이 천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보물이 발견됐다. 천년의 세월을 뚫고 세상의 빛을 본 사리장엄구. 사리장엄구는 부처의 유골인 사리를 담는 용기를 말한다. 특히 사리장엄구에 그려진 사천왕, 즉 동서남북 수호신의 역동적인 모습은 삼국을 호령한 문무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섬세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통일신라의 공예기술. 특히 가문사지 동쪽 탑에서 발견된 이 유물에서 절정을 이룬다. 0.3mm의 예술을 완성한 사리병 뚜껑과 화려한 금으로 장식한 각종 장식물들. 통일신라 예술의 황금기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이것은 용이 되고자 한 문무왕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화려한 예술로 꽃피운 건 아니었을까. 아, 1959년에 가문사 서탑에서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고 또 1996년에는 가문사 동탑에서 또 사리장엄구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두 탑에서 나온 그 사리장엄구는 당시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에 대한 사리의 어떤 그 신앙 양식을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외함에 장식되어 있는 사천왕상 이런 양식들은 인도 또 서역,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국제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천왕상의 인물 표현들이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또 매우 그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기술로
새로운 요소들을 표현하고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신라화시킨 그런 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통일신라. 진귀한 보물이 나온 이곳 가문사지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문무왕을 위해 만들어 놓은 통로 하나가 흥미를 끈다. 일단 여기가 바로 용혈에 용이 있는 입수구가 되겠고요. 바로 저기가 바로 출수가 되고 이 자체가 법당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마루처럼 목재가 아니라 석조로서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진이라든지 이런 흔들림들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했는 것 같습니다. 문무왕이 묻힌 동해와 인접한 가문사지. 절의 중심인 금당의 바닥은 돌과 돌 사이 일정한 틈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는 정말 용이 다녔던 길인 걸까? 일반 절은 주춧돌이 있고 바로 마루가 목재였다면은 이곳은 보시다시피 석조 마루형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밑에 이 공간이 있다는 걸 바로 용이 머물렀다는 흔적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보다 신라 시대 때 해수면이 높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문사의 금당에 가보시면 금당 아래쪽에 물이 이제 드나들 수 있도록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문사의 금당 구조를 봤을 때 아마 바닷물이 금당까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런 바닷물을 통해서 용도 함께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편적으로 신라 시대에는 문무왕을 비롯한 호국 용들이 가문사를 지켜주고 나아가서 신라라고 하는 국가를 지켜준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한 문무. 삼국유사엔 가문사지 아래의 용혈은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신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문무왕. 동해바다의 용이 어떻게 가문사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 가문사지 앞에는 용이 머물렀다는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저곳에 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용이 머무는 용못, 용지 흔적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 남아서 우리들에게 용기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동해바다와 연결돼 있다. 아마 용지는 문무대왕이 왕이 용으로 화신하여 백성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구제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데가 용신이 다니는 길이고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후손들이 기득한 간곡한 소원과 애절한 뜻이 있으면 왕이 용이 된 곳에 와서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었던 민간 신앙으로서는 아주 굉장한 곳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였던 용지. 그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지난 2013년 가문사지 인근에서 발견됐다. 출토된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신라인들이 소원을 빌 때 사용했던 목가지. 여기에는 먹으로 쓴 용과 신이라는 글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용지의 실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목가는 신라 고려로 내려오면서 나무에 글을 써서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하여 땅에 묻기도 하고 탑에 넣기도 하고 어디 물속에 던지기도 하고 그래 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나무에 선하는 거리 못간입니다. 우리 조사단들이 문무왕 유적 성역화를 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발굴하고 조사하면서 아주 오래된 석은 나무에서 용을 신으로 섬긴다는 글을 써서 아마 이쁜 비단 보자기에 사서 그 물속에 용이 놓은 용기에 던졌거나 묻었거나 그래 하지 않았나.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도 천년의 신비를 품고 있는 신라.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가장 긴 시간 동안 왕국을 이어온 나라다. 어떻게 신라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걸까? 대왕암이 잘 보이는 바닷가 언덕.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그의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이견대가 서 있다. 이곳엔 용유된 문무왕이 신라를 위해 신령한 피리를 주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피리는 적군을 물러가게 하고 병이 낫는 등 세상을 평온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다. 역사서에 단 몇 줄 정도만 언급되어 있는 신비의 피리. 그 실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옥피리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대금의 원형인 듯한 옥피리. 옥이 품고 있는 빛은 피리의 신비함을 더해주는데 이 옥피리가 만파식적의 원형에 가깝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옥피리를 보관하고 있던 함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신문왕대에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를 불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질병이 없어진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태평성대에 대한 마음들이 조선시대 때 경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 옥피리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 온갖 근심을 잠재우는 만파식적은 대금 명인에겐 풀어보고 싶은 수수께끼와도 같다. 신라시대 음악은 어떤 음계로 이루어졌을 것인가, 또 신라시대의 그 악기는 어느 정도 크기였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가늠해서 재현을 해보고, 지금의 그 만파식적이라고 불리는 대금과 또 이 비교 연구도 해보고. 대금 명인이 심혈을 기울여 복원해내는 작업, 바로 만파식적이다. 그 과정은 먼저 대나무를 숯불에다 구워 진을 빼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이제 살짝 누르면은 이게 이제 돌아간다고. 됐어. 이제 거의 다 이제 식었어. 이제 거의 식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불을 켜줘야지. 그리고 밑그림 작업을 하는데 비례의 소리를 내는 구멍을 만들기 위함이다. 만파식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혼신의 힘을 쏟아내는 명인의 열정이 그의 손끝을 통해 만파식적에 전해지는 듯하다. 장인의 정성과 혼이 담긴 만파식적의 모습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거의 이제 악유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갈대 속에서 막을 이제 빼가지고 악유를 바른 데다가. 명인이 만든 만파식적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라의 태평성대를 위해 용유된 문무왕이 전해준 만파식적. 그것은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나라의 평화를 바랐던 문무왕의 마음은 단지 만파식적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전쟁에서 고통받은 백성들에게 상을 내리고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에게도 벼슬을 내려주라고 유언했다. 뿐만 아니라 신라, 고구려, 백제를 아우르는 9개의 주로 행정구역을 나누어 하나의 신라를 강조했고, 거기에 5개의 수도를 두어 균등한 발전을 꾀했으며 출신의 차별 없이 인재들을 등용했다. 신라의 이름으로 이룬 천하통일. 우리는 지금 그 역사 위에 살아 숨쉬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잊혀진 문무왕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신라는요,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이 대당 전쟁을 승리로 끝맺으면서 이들 유민을 흡수 융합하고자 아주 고심했던 흔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투항망명했던 유민들은요, 신라 내지에 분산 안치시켰고요. 둘째, 이 유민 가운데 지배층은 신라 관료 조직 속으로 흡수했습니다. 또 셋째, 이 신라와 옛 고구려 백제 지역을 9개의 주로 나누었고요. 또 오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이 행정구역 편제의 평등을 되도록이면 취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융화 정책이
바로 이 민족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 지금도 문무왕의 흔적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신라 왕궁에서부터 동해 바다까지 이르는 길. 아들 신문왕이 호국 용유된 문무왕을 뵈러 가는 행차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줄 만파식적에 대한 믿음이 서려 있는 곳이다. 왕의 길을 따라 걸어온 천년의 행차. 그것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문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 대왕암이 내려다 보이는 이견대. 매년 이곳에서 문무왕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 임금님의 휘인은 법자 민자이시고 비인은 자의 부인 김씨이며 서기 661년에 신라 제30대 임금님을 즉위하셔서 서기 681년까지 약 20년간 재위하였으며 1300년 전 죽어서도 유용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정신. 소중한 선대의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지금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문무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무왕의 유언이 담긴 유조비 제막식.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한 그의 정신을 후대에도 계승하기 위한 자리인 것이다. 대왕이 잠들어 있는 고즈넉한 동해바다. 오늘도 이곳엔 신라 천년의 역사가 물결치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빛낸 천년왕국 신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문무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는요, 이 한반도 최초의 통일을 이룩한 왕이었고 또 늘 백성을 위한 호국 정신, 또 어떤 지인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준 왕인데 그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경주 간포 앞바다에 있는 문무대왕 수중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무대왕의 정신은요, 바로 호국, 애민사상과 도전, 그리고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은요,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문무왕의 자취를 따라 떠난 한편의 대서사시. 그것은 또 다른 천년을 약속하는 소중한 우리 유산을 찾아 떠난 여정이었다. 동아시아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염원했던 대왕 문무.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21세기에서 우리는 그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화합을 바랐던 마음. 13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닐까.